자,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186이 아니라 187이겠군요. 187로 바로 갈게요. 후상국의 성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백제 한번 봐주세요. 후백제. 일단 견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람 첫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는 금성에서부터 출발하죠. 금성 오늘의 전라도 나주 지역을 얘기합니다. 금성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무진조로 영역을 넓혀갑니다. 무진조는 오늘날에 광주광역시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넓혀갑니다. 완산주로 살펴갑니다. 완산주는 오늘날에 전주가 되겠죠. 여기에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명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금성, 무진주, 안산주. 우리가 뭐 현재 지명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잘 알겠지만 옛 지명들을 익숙하지 않아서 옛 지명들도 같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한계가 있습니다. 경주를 공격하여 경혜왕을 죽이게 되었다. 신라의 경혜왕을 죽였죠. 공격에서. 경혜왕은 우리 박시성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경혜왕을 제거하고 경순왕을 옹립하죠. 여기는 김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왕으로 옹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밑에 지금 4분 보시면 후백제는 네 분이 또 빠지게 됩니다. 후계자 구도가 있어서 또 네 분이 빠지게 되는데요. 견훤이 신검, 금강 두 아들 간에 정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신검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넷째가 금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후계 구도가 신검에게 왕위가 계승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견훤 입장에서는 장자보다는 막내 귀여운 금강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이런 전략들이 형성돼요. 그 결과 아버지와 신검 사이가 되게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신검은 자기 아버지 견훤을 갖다가 금산사로 유폐하게 됩니다. 네, 금산사로 유폐되는 상황이 되었다. 아버지를 절에다 가두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정치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분이 켜졌고요. 그다음 신검이 후백제 권력을 잡게 됐습니다. 견훤 입장이 되게 답답하죠. 그래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금산사에 탈출해서 우리 알다시피 왕건에게 투항하게 됐다. 후백제가 멸망해가는 과정이죠. 건국자가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라는 나라에 투항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후백제에 관련된 부분. 결과적으로 신검은 나중에 이제 고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백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가겠습니다. 후고구려 가겠습니다. 후고구려 보겠습니다. 901년부터 918년 그리 길지는 않죠. 한 17, 8년 정도 보겠습니다. 궁에 의해서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궁에는 가끔 사료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궁에 대한 문제가 기출문제 풀다 보면 사료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료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출 사료니까. 뭐냐면 우리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궁예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예가 왜 신라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쫓겨났느냐, 쫓겨났는데 왜 쫓겨나서 북방에 가서 북쪽에 올라가서 초적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됐느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쫓겨난 사유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왕자가 쫓겨났다는 얘기는 왕이 다툼에 밀렸다는 얘기죠. 계승권 문제에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파워게임이죠, 쉽게 얘기해서.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쫓겨났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쫓겨나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되게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을 설명하게 되는데, 궁예가 탄생했을 때, 태어났을 때 우리가 검은 머리죠. 여러분이나 저나 뭐 이쪽 사람들도 뭐 검은 머리 났겠죠. 근데 보통 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가 많이 태어나진 않죠. 그죠? 성장하면서 머리가 길게 되고 수북이 쌓이죠. 근데 얘는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아주 까만 머리가 가득 찼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랑 꼭 같을 법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우리가 이빨이 있죠. 이빨은 나지 않고 태어나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유치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 그걸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서 성장하고 다시 유치가 또 우리 성장 과정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우리 하나씩 뺐던 경험들이 있죠. 그죠? 아픈 경험도 있고, 야, 이빨 아픈 보통 쉽지 않겠다는 이런 뭐 이미지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이빨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야. 이건 길조다, 흉조다.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우리 신라가 경계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이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궁예가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친아들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죽여야 되는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엄마가 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가끔 TV에 보면 이상한 애들 있긴 합니다만, 분노를 사기도 합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안전한 곳을 피신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궐 밖에 유모를 보내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떨어뜨렸죠. 유모가 받아서 피신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유모가 어린아이를 받긴 받았는데 문제는 이 손가락에 어린아이 눈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우리 알고 있는 애꾸눈으로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애꾸눈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보시면 그 187쪽에 한번 봐보시죠. 안성 7장사에 봉헌된 태봉국의 궁에 보면 애꾸눈의 모습이 보이시죠? 187쪽에 제일 하단부에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가요. 드라마에도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TV에 한번 배우가 이렇게 출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사료로 나올 것 대비해서 한번 보시라는 얘기로, 이렇게 검은 머리가 만발하게 나왔고 이빨이 난 아이를 죽여야 됐다, 흉조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던졌지만 눈이 찔려서 애꾸눈이 되고 말았다, 뭐 뼈아픈 역사들을 사료로 가끔 출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누구냐 물어보면 궁예죠. 이렇게 하면 궁예가 아니라 답이 아닌가, 답을 때린 게 아니라 궁예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궁예식의 어떤 사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선택적 곤란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죠. 어차피 한국사는 단답형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항상 사료가 제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88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건국 보시죠. 궁예는 권력 투쟁에 밀려난 신라 왕조 후예로 처음에는 북원, 원래 원주죠. 원주 지방의 도적 양길의 희하에 들어가게 됐다. 북원의 양길 밑으로 가게 됐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요. 북원에 같은 이 양길 같은 세력들을 보통 초적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밑바닥 세력들이죠. 풀초자를 쓰는 걸 봐도 아마 밑바닥 인생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다. 이게 후삼국의 신라의 권력이 되게 약화되고 중앙 집권 국가가 퇴색되게 되면서 지방에 이런 초적 세력들이 기회적으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면서 결국은 궁예에 의해서 양길이 제거되죠. 양길이 제거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원만 가는 게 아니라 죽주까지 가죠. 예. 죽주의 기현 세력까지도 제압을 하게 됩니다. 죽주는 오늘날의 안성이 되겠습니다. 예. 다르게 치면은 오늘날의 강원도 지역, 그죠? 오늘날의 경기도 지역, 이 지역은 하나씩 하나씩 궁예에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찬가지 기원 세력도 마찬가지 초적 세력입니다. 여기도 초적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들 하나하나 제거하게 되면서 궁예가 권력을 잡아가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세력이 어디로 가냐면 개성으로 가게 됩니다. 항해도 세력까지 잡아야 되겠죠. 보시죠. 강원도, 경기도, 그 다음에 항해도까지 가야 됩니다. 항해도 세력까지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개성이죠. 개성을 잡아야 되겠죠. 개성에는 이제 우리 알다시피 왕건 세력이 있죠. 네. 부친께서 용건, 그 다음에 여기 작제건 이렇게 되죠. 조부, 왕건의 조부, 그 다음에 부친 이렇게 되겠죠. 전통적인 개성의 호족 세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궁예가 왕건을 찾아가죠. 왜냐하면 개성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개성을 중심으로 이 왕건 재반이 서해안 지역의 해상 세력을 대표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도를 한번 살짝 봐봐요. 이 지역 이렇게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일종의 중부지방을 다 잡아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개성 세력을 잡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까지도 장악하겠다는 이런 어떤 계획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왕건도 또 왕건 집안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궁예에 대적할 만한 세력은 아직 안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궁예가 갔을 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궁예 밑으로 왕건 집안 세력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왕건 같은 세력이 궁예 밑에서 넘버 2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도읍지 송악에서 건국하게 되었다. 송악은 오늘날의 개성을 의미합니다. 세력 범위 경기도 중부지방 포함 항해도 지역, 한강을 넘어서 경상북도 상주까지 세력을 확정. 영주를 차지하여, 영주 경상북도입니다. 영주를 차지해 신라의 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신라는 여기 경주에까지, 말 그대로 경주라고 하는 그 도시 지역 안에서만 신라 땅이 되다 보니 신라는 거의 뭐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제의 정비 보겠습니다. 자, 기역번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국호입니다. 구호가 아니라 국호. 수정을 나왔어요. 국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철원으로 옮기고 수도를 국호를 마진하였다. 개성에서 철원으로, 후고구려에서 나라 이름을 국호라고 합니다. 마진으로 바뀌었다. 마진에서 다시 태봉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죠. 이렇게 보통 태봉국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순서 정도는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후고구려, 마진, 태봉, 국호의 변경 정도는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의 설치, 그 별표하겠습니다. 관서 설치 부분에 국정을 총괄하는 광평성을 포함하여 구관등제다. 광평성의 장을 광치내라고 하고, 이 두 개의 제도는 우리 알다시피 태봉의 관제잖아요. 이 태봉의 관제였던 이 광평성과 구관등은 고려한 나라가 계승을 하게 됩니다. 고려한 나라가. 그래서 광평성은 훗날 이제 문화시중이 되죠. 고려한 나라에 와서 문화시중이 되었고, 구관등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정일, 종일, 정구, 종구,
곱하기 하면 총 7, 8, 9의 시작점이 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후관등자라도 큰 그 지문이 틀린 내용이 아니라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한계. 항상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조세의 과중한 부담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너무 과중한 세금을 걷어가요. 신라가 망할 때, 고려가 망할 때, 조선이 망할 때 마찬가지. 궁예가 정권을 빼앗기는 과정에도 조세의 과중한 부담은 항상 백성들이 힘들게 했겠죠.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미륵신앙을 이용하여 전제정치를 넘어했다. 궁예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미륵신앙이죠. 우리 알다시피 이분은 언제쯤 뒤에 태어나나요? 54억 년 후쯤에나 54억 년 후쯤에나 나타나거든요. 불교사 공부할 때 잠깐 언급드렸죠. 부처는 이미 열반하셨죠, 그죠? 열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반한 다음에 이렇게 언젠가는 환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환생하는데 미륵불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미륵불이라고 자처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미륵불을 자처하게 됐다. 그리고 여기 또 이상한 하나 책에 나오지 않지만 감신법을 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읽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봐주시죠. 저를 죽이려고 역모를 꾸미고 계시죠? 이런 식이었어요. 내가 네 마음을 다 보고 있어. 저놈을 죽여라 당장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시켰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읽어서 역모를 꾸미고 있지 않냐. 이런 누명을 씌워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되겠다는 거예요. 약간 뭐가 되죠? 비정상이죠. 사람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책에 나와 있는 일부이고요. 그 잔혹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기록에 보면은. 하물며 가장 잔혹한 게 뭐냐면 자기 아이프하고 자식 2명을 다 찢어 죽이는, 불로 찔러서 찢어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요. 자기 아이프 왕비가 되겠죠. 스님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왕비가 되겠죠. 왕비가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왕비를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왕자였겠죠.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아들이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요, 저부터 다 엄마 편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아빠보다 다 엄마 편이잖아요. 왜? 아빠는 엄마보다 좀 강한 면이 있고 엄마는 아무래도 아빠보다 좀 약하죠. 집에서 파워로 본다면. 그러다 보니 자식들 거의 대부분 다 엄마 하지 아빠 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는가요? 동의하지 않아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알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엄마의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자식 입장에서 아빠에게 항의했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어떤 겁없는 자식이 앙비, 왕의 부인하고 바람 피겠어요. 죽으려고 환장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 죽여가는 과정에 죽으려고 환장했지. 제정신이 아니고서요. 어떻게 왕비하고 바람을 피워요. 남자애가 죽으려고 환장했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 친가족마저도 죽이고 있는 상황에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싫어할 것 같아? 이와 같은 것들을? 호족들이 지극히 싫어하죠. 호족은 지방에 있는 유력자들 같은 보통 호족이라고 하는데 궁예가 괜찮을 것 같아서 왕을 만들어 했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호족들에 의해서 궁예는 축출됩니다. 쫓겨나죠. 그렇다면 호족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호족의 마음을. 똑같은 호족이었던 왕건이 괜찮겠다. 그래서 왕건을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왕이 되는 거고 나라 이름도 새롭게 바꾸죠. 그래서 후고구려가 고려란 나라로 이렇게 새롭게 건국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하겠지만 왕건은 호족에 의해서 추대가 됐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정책들을 주로 많이 펼치겠습니까? 그렇죠. 호족의 우대 정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본인도 호족 출신이었고 또 호족들이 추대되었기 때문에 호족의 우대 정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고구려 국호 및 연호의 변정 정리한 거 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후고구려 마진, 그 다음에 태봉,
연어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태, 성책, 수정망새, 정계 이런 게 나오면은 연어가 나오게 되면 우리 알다시피 난이도 좀 올라가겠죠. 예, 살펴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도 철원에 하나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철원. 지금 우리가 가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DMZ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철원은 아쉽지만 우리가 붕해가 마지막 살던 곳이 철원인데요. 예, 비무장지대죠. 우리 남과 북에. 남쪽도 북쪽도 전부 다 여기 발굴해 볼 수가 없어요. 좀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서 DMZ를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우리 역사적인 곳이니까 남북의 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좀 우리가 답사하고 적당한 시기에 봐서 어떻게 역사 유물 좀 문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좀 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인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도 못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죠? 언젠가 하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 붕해 아픈 역사, 나쁜 역사도 역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또 그 시기에 어떤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나올지는 우리가 상상해보면 또 나름대로 재미있거든요. 어차피 뭐 우리나라가 모든 왕들이 다 뭐 선행을 베푼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그런 부분도 보고 싶습니다. 그 밑에 그 개성에 출제된 왕건 동상 한번 봐주시죠. 이거 우리 한능검의 기출이었어요. 살짝 적어놔 거기다가 한능검 기출이라고. 한능검 기출입니다. 이거 던져놓고 이 동상과 관련 사실을 옳은 거 물으면 왕건의 정책을 선택적으로 고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 발전상 봐볼게요. 자, 보시면 후백제 건국, 후고구려 건국, 고려 건국 918년에 밑줄 그어봐. 고려 건국은 외워야 되겠죠? 918년. 발해 멸망 926년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발해가 멸망됐기 때문에 발해의 왕족과 그 다음에 발해의 신하, 그 다음에 발해의 백성들이 고려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 연도 선후관계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팔공산 전투, 원래는 공산이라고 하죠. 대구에 하면 팔공산이 있는데 이 공산 전투에서 우리 왕건이 포위됐죠. 후백제 견원군하고 싸우다가요. 그 결과 신순겸이 왕건과 복식을 갈아입고 전투에 나서서 사망하게 됩니다. 신순겸이 겨우겨우 왕건은 탈출해왔지만 왕건의 신하 8명이 최측근 신하 장수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공산이 팔공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유래가 출발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그 8명의 장군뿐만 아니라 신순겸 가장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신순겸인데요. 신순겸 같은 후손들은 고려나라가 망할 때까지 자사 손손 전부 다 관직에 나가게끔 명령을 하죠. 네. 왜냐면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 생명의 은인들이 약간 베풀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에 안동 전투, 오늘날의 고창입니다. 오늘날의 안동하면은 경상북도 안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지역 옛 명칭이 고창이었다. 그 다음에 운주성, 홍성입니다. 그 다음에 견훤의 투항, 935년. 그 다음에 935년 경순왕의 투항. 그 다음에 후백제 멸망, 1,2천 전투. 그 1,2천 전투 밑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견훤이 투항했죠. 견훤이 왕건에게. 경상북도 선산입니다. 선산 전투에서 견훤이요. 왕건에게 고려 군사를 자기가 좀 내달라. 그리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 결과 후백제 군 상당수가 항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 왕이 전투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 전투를 하려고 해서 예전 자기 왕이 와 있는데 왕을 향해서 전투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당수가 투항에 된 전투가 선산 전투입니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견훤의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대적하였으나 많은 후백제군이 투항하게 되었다. 살짝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항복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1년 뒤에 황산은 원래 논산인데요. 논산에서 신검이 격퇴다. 신검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36년에 후백제가 멸망되게 되었다. 후백제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선후관계 물어볼 때 시험장 가면 책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왕건의 그 전투를 승리한 전투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암기 코드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암기 코드 한번 잡아볼게요. 왕건이 첫 번째 전투한 승리는 퍼스트입니다. 금성이죠. 오늘날에 전라도 나주 후백제의 후미를 쳐버렸죠. 자 보시면 여기가 전주라고, 여기가 나주라고. 이렇게 나주의 출발에 전주가 가서 후백제를 궁극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군을 몰고 와서 여기 전라도 영강, 그 다음에 영강을 거쳐서 영산강을 건너서 이렇게 나주까지 후방을 침략. 후백제는 뒷부분이 빼앗기게 됐죠. 후반부가 빼앗기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됐죠. 공산전투, 오늘날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대구광역시. 네. 심승경 같은 장군 8명이 저를 뭐라 부른다고요? 팔공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다음에 고창전투. 이건 지금 전라북도 고창이 아니고, 네. 오늘날 경상북도 안동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네. 1, 2천 전투. 선산전투죠. 오늘날 경상북도 선산전투. 오늘날 구미시가 됐겠죠. 구미시가 이렇게. 구미시. 1, 2천 전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후백제 신금을 죽인 황산전투가 이제 마지막에 살짝 1, 2는 전투에서 황산전투 살짝 좀 돼요. 신금을 제거하게 되는 사건까지. 괜찮지 않나요? 암기사항? 왕건이 전투에서 참여하는 순서를 혹시 물어본다면 이게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죠. 왜냐면 이거 암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 고민 많이 해봤죠. 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 금성공고에서 1, 2는 전투가 있었다. 그 1, 2는 전투 황산이다. 신금을 마지막으로 제거했으니까. 이렇게 살짝 암기하시면 나온다면 그냥 맞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태조 왕건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부터 이렇게 할 건데요. 지금 초기 8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왕 8명 우리가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2개씩 잘라서 가면 됩니다.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암기할 수 있죠? 오늘 1교시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2교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태해, 정광, 경성, 목현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태해, 정광, 경성, 목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보고 그 옆에다가 업적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정책이 어떤 왕의 업적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해, 정광, 경성, 목현.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자, 앞에는 건국자기도 조가 붙을 거고, 자식들이 왕위를 계산할 때 다 정자가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회종, 정종, 강종, 경종, 성종, 목종, 현종 이런 식으로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자, 태조 갑니다. 치민유도 갑니다. 치민유도. 첫 번째 치민유도.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 항상, 신라가 망할 때 항상 뭐야? 세금을 너무 과중하게 걷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량의 쌀로 본다면 10분의 7, 10분의 8을 걷어갔다는 거야. 백성들이 먹어야 할 쌀들은 택없이 부족하겠죠. 그죠? 네. 치민유도. 세금을 거둔 일정한 법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분의 매수를 걷다는 얘기죠?
10분의 7발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분의 1 정도만 거둬야 된다. 시민유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흑창을 설치했다. 흑창, 빈민구조책입니다. 흑창. 물론 송정태는 전쟁을 겪게 되면서 비축미가 좀 있어야 되다 싶어서 1만석까지 늘려서 의창이라고 명칭을 바뀌기도 합니다. 상식입니다. 북진정책 가겠습니다. 191쪽 갑니다. 고구려 개성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국호,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다.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다. 보세요. 가끔 신라를 계승했다. 신라를 계승하여 이런 점은 틀려요. 또 마찬가지 발해를 계승하여 이것도 틀려요. 당연히 나라 이름 고구려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아주 미세한 부분에 그 지문을 만들어 틀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후고구려, 고려라는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인 천수를 갖게 됐다. 천수. 연호입니다. 연호는 요즘 치면 우리가 2021년 7월, 8월, 9월 얘기할 때 지금 이렇게 쓰죠. 보통 양력 이렇게 쓰죠.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옆에 강대국의 국가, 즉 오늘날 지금 중국에서 쓰는 연호를 가져다 썼어요. 이걸 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썼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연호는 황제국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태조는 황제국가는 아니지만 황제국에 준할 정도의 강력했기 때문에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를 사용하게 됐다. 그 연호가 천수다. 줄수자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허가해 줬다. 믿음을 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서경을 중시했다. 서경을 중시했다. 북진정책의 기조를 삼게 되었다. 오늘날에. 청천강에서 영막의 영토를 확장했다. 화살표 하시고 임기 말년에 적어놨습니다. 태조왕건 임기 말년에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다. 원래 통일된 게 보통 신라가 대동강에서 온산만까지였죠. 보통 그죠? 대동강에 좀 더 올라간 거죠. 보시면 여기가 대동강이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었다. 이만큼 더 영이 넓혀졌다. 대동강에서 온산만 해서 청천강에서 영만까지는 올라가겠다. 그 다음에 거란에 대한 강경책, 일명 만부교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태조는 거란이 사신을 보내어 하친의 뜻으로 낙타 50피를 바치자 발해를 멸망시킨 극악무도한 나라라 하여 사신을 섬에 유배보내고 낙타를 개경해 만부교 아래서 굶겨주겠다. 일명 만부교 사건이다. 거란 같은 유목민들에게 낙타는 엄청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죠. 또 가장 중요한 귀중한 물품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물로 보냈죠. 우호 좀 맺어보겠다고. 근데 보시면 여기가 거란, 여기가 이렇게 여진이었거든요. 근데 거란이 이 지역을 전체를 다 점령해 가게 됐어요. 이 거란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나라 이름도 이렇게 바꿨어요. 나라 이름도 요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친선을 좀 맺어보겠다고 낙타를 선물했는데 이 낙타를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불보듯하지 않나요? 거란과 고려의 관계는 외교 관계가 악화일로로 걸 수밖에 없겠죠. 그 훗날 거란의 1차, 2차, 3차 공격을 맞게 됩니다. 태조 때는 거란의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훗날 송정세에 가면 거란의 1차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발해 유민의 수용정책, 발해 왕자 대광현에게 왕시성을 하자했다. 왕시성을 하자했다. 일명 사성정책이라고 그러죠. 즉 대씨가 왕이 됐다. 왕시성이 됐다. 즉 우대가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보도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내가 왕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족 국가에서 왕족이 된다는 얘기는 엄청난 대우가 달라지죠.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결과 태조 말년에 이건 됐네요. 영만까지 호족 연합 정책 가겠습니다.
호적연합정책. 첫 번째 해유책. 중폐비사. 호적에게 예물을 주고 자신을 낮췄다. 예물을 넣게 주고. 비단 폐자입니다. 무거울 중. 비단을 무겁게 준다. 그럼 자신의 자세를 낮췄다. 호적에게 나와 뜻을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것들이죠. 호적 입장에서 거부할 수가 없죠. 이미 나라는 건국됐고 이미 대선은 끝난 건데요. 결혼정책. 호적 세력을 통하면 호적과 통혼. 그 결과 부인이 29명의 부인이 되게 되었다. 29명의 부인이 되겠다. 이게 이제 호적과의 어떤 그 통합을 목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 왕건 자신 입장에서는 괜찮은 정책이에요. 왜냐면 호적들을 갖다 다 유력자 가문들의 딸들을 갖다가 자기 부인을 맞았고 그 다음에 유력자들을 갖다가 장인을 맞이했으니까 되게 지역적인 부분의 반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왕건 사후에 자식들의 문제가 복잡해지죠. 왜? 애할아버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할아버지 한번 애할아버지 입장에서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애손자를 갖다가 왕으로 만들고 다 29명의, 예를 들어 그렇진 않지만 꼭 그렇지 않죠. 29명의 부인들이 아들 하나씩만 낳아서 29명의 왕자가 나타나겠지. 그렇죠? 그렇다면 애할아버지가 있겠지. 애할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 친 애손주가 왕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이 호적 세력이 또다시 자기 애손주들 갖다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치열하게 벌어질 거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 시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합평의 시대가 와요. 여러 호적도 조용해졌고 본인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대에 생각이 된다면 이게 왕위 다툼 때문에 치열해질 거라는 겁니다. 사성정책. 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줄 섰자니까 왕시성을 하사해야겠다. 역분전. 일종의 토지제도죠. 자, 역분전 이쪽 좀 별도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토지제도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해 볼까요? 잘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공직 생활을 할 거거든요. 월급 안 주면 굳이 공무원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지. 그죠? 맘 편하게.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시간 깨가면서 머리 아프게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됐을 때 월급을 어떻게 줬을까? 얼마나 받았을까를 갖다 우리 시험에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왜? 이게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면 안 나오겠죠. 거의. 공무원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는 신라의 월급 어떻게 받았을까? 고려는 어떻게 받았을까? 조선시대 어떻게 월급을 받았을까? 21세기는 필요가 없죠. 통장이 다 찍히니까 그 급여에다 호봉수만 더하면 끝나는 거니까 간단하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토지제도예요. 자, 토지제도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죠. 그리고 국가에 세금을 내죠. 그리고 그 일부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공무원 월급 몫으로 공무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가져가는 걸 수조권이라고 불러요. 생산량의 일부를 내 세금으로 내 월급 몫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걸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에게 토지를 주는 소유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조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역분전입니다. 통일 과정 중에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그래서 역할 역자가 들어가고 나눌 분자가 들어가고 받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공 행상적 성격을 띈다 이거죠. 전쟁에서 얼마큼 많은 전투 경험을 또 많은 사람을 살상했느냐. 농공 행상적을 띈다. 이것도 같이 봐요.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냐, 충성도가 어느 정도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냐, 옷을 갈아입고 신승연처럼 전사자가 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인품은 정말 고매하냐, 인품이 썩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보시면 이 가지는 전부 다 데이터가 불분명하죠. 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주관적이죠.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되게 객관화돼야 되잖아요. 월급을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객관화되어 있잖아요. 쉽게 해서 여러분 똑똑한 놈은 더 주고 덜 똑똑한 놈은 더 주고 잘생긴 놈은 더 주고 못생긴 사람은 덜 주고 뭐 이럴 수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객관화되어 있잖아요. 9급 공무원 얼마, 8급 공무원 얼마, 7급 공무원 얼마 딱. 호봉수 더하면 얼마 딱 나와가지고 객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월급 가지고, 공무원 월급 가지고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겠죠. 전체적으로 좀 올려주세요. 이건 불만이 가질 수 있겠지만, 예, 급수에 따라서, 호봉수에 따라서 갖는 거 다 천편일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겠죠. 이거 되게 주관적이었다. 좀 더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전시가라는 게 나타나죠. 좀 더 체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전시가가 총 3가지 등장하죠. 시정, 개정, 경정.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뒤에 가면서 여기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저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객관화 시키겠다는 거야. 주관에서 이제 객관화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객관화 시켜야 되겠다. 당연히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부분을 없애야 되겠죠. 자, 다시 교재로 갑니다. 견제측 가겠습니다. 사신관제도. 목적, 중앙의 고관을 자기 고향의 사신관으로 임명하여 극초, 민심 안정과 권력층의 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역할, 부호장의 향리를 추천, 감독하면서 그 지방의 치안을 유지, 연대 책임을 묻게 하였다. 풍속 교정화, 공부 조달의 의무도 있었다. 최초의 사신관은 경순왕이었다. 자, 사신관 제도를 좀 가죠. 자, 왕건은 우리 알다시피 개성 사람이죠, 그죠? 개성 사람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는 잘 모르겠죠. 자기 동네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지방의 유력자들, 지방의 유력자를 사신관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신관은 지방 간의 추천과 임명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호장이 되고요. 이게 부호장이 되겠습니다. 추천권과 그다음에 임명권을 가지게 됐다. 이 지방간은 이 사신관은 결과적으로 그 지방의 유력자라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신라시대에 가장 잘 나갔던 유력자들이 봐야 되겠죠. 뭐 인천이면 인천,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는 전라도, 충청도는 충청도, 경상도는 경상도 이런 식으로. 그 최초의 사신관이 김부란 사람이죠. 경상도를 중심하죠.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을 지칭하는 건데요. 최초입니다. 그리고 경상도의 사신관으로 삼게 되었다. 대신에 이 사신관은 호장과 부호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신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걸 추천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잖아요. 이 권한이 주어지면 항상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직책이기도 해요. 파워를 가진,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지기도 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즉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지역 책임지고 본인이 희생을 해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왕이 직접 지방관을 임명하지는 아직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왕권이 지금 이제 강화단장의 미화가 아직까지는 왕권이 미화한 거예요. 왕이 직접 지방관을 임명해야만이 그 지방까지 세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 때 우리가 보면, 좀 한번 가볼게요. 미리서 가볼게요. 성종 때 12목에 목사가 파견돼요. 지방관이 처음 파견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종 이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강종원 왕권이 약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관이 파견된다는 얘기. 자, 그렇다면 또 문제가 조세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지방관이 호장과 부호장이 조세 징수를 일부 하겠지만 조세 징수를 별도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금유조장은 징수하는 사람이고, 조세를 지방에 이걸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지방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고, 개성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사람을 전운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전에는 고려나 조선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서 세금을 얼마만큼 잘 걷어냐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금유조장 전운사들이 징수하고 운반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금유, 조장, 전운사는 소멸돼야 되겠죠. 왜? 지방관 임명했잖아요. 지방관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조세를 징수하고 개선까지 운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되게 심한 부분이에요. 우리 일반 구급에서도 나오게 된다면 좀 어려운 부분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금유, 조장, 전운수가 뭔가에 물어본다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물어볼 수 있어요. 금유, 조장, 전운사들이 한약했던 시기의 사실을 옳은 거 물어본다면 고려 전기를 해당되는 거예요. 고려 전기에서 어디까지 해당될까?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되겠죠. 왜? 지방에 파견되기 전까지 역할했던 사람들의 시기를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렇게 내기도 하고 얼마든지 출제자가 응용해서 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패턴에 맞춰서 생각도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되겠죠.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가시면 한국사가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조금씩 학대에 가보세요. 응용 능력을 가져가게 되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갈 겁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자, 다른 더 보죠. 여기 보죠. 12목에 사신간이 파견됐다고 그랬죠. 이게 헷버리죠. 맞아? 사신간이 파견되면 어떻게 되죠? 호장과 부호장이 좀 힘들어지죠. 쉽게 해서 요즘 말하면 여기서 잘린 거잖아. 갈 데가 없잖아. 지방관 하나 잘리잖아. 지방관 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호장과 부호장은 이 목사 밑에 향리로 오게 됩니다. 향리로 직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직급이 떨어집니다. 아니면 지방관이 둘일 순 없잖아. 속된 말로 캡틴, 대가리가 둘일 순 없잖아. 지방관 오게 된다. 그럼 이 사람들 억울할까 억울하지 않을까? 억울하잖아. 하루아침에 제도가 바뀌면서 그냥 쫄따가 된 거잖아. 자기 위에 지방관이 온 거잖아. 그럼 현정 때 봐봐.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주현공고법. 억울하게 잘렸던 사람들 있죠. 상층 향리에 한해서 과거심을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줬어. 향리도 두 가지가 있어요. 향리도 상층 향리가 있고 하층 향리가 있어요. 상층 향리에 한해서만 과거심을 볼 수 있게 했다. 우리 모의고사에서 올해 초에도 모의고사 작년 올해 모의고사 수없이 나왔어요. 그 결과 2021년도 우리 지방직에 기출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내는 것들 있잖아요. 잘 보셔야 되고요. 혹시 모의고사를 못 보셨다, 내가 사정에서 못 보셨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그 모의고사와 해설지를 빨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돼. 저한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카운트 얘기해서 달라고 얘기하셔야 돼. 아셨죠? 그걸 꼭 푸셔야 돼. 꼭 묶어서 그냥 자기 집에 서재에다 척 쳐박아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파일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보고 이렇게 출제를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틀리겠구나 맞겠구나. 끊임없이 보셔야 돼요. 그냥 의리 우리가 밥 세끼 먹듯이 그냥 매일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다양성을 또 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인제도 같죠? 자, 호적을 견지하기 위한 그들의 자제를 수도에 일정 기간 동안 묶어놓고 자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기인제도는 또 추가해보죠. 기인제도. 이건 통일신라에서부터 시작했죠. 그죠? 통일신라에 상수리 제도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이미 수업 시간이 끝났고요. 상수리 제도 유사합니다. 조선도 이런 거 유사한 게 있죠. 경절이 제도. 즉 지방 세력을 아직 못 믿겠다는 거죠. 그 지방의 세력들을 잡아다가 인질로 잡아놓겠다. 자제들을요. 그 다음에 왕권의 일시적 안정을 도모하게 되었다. 견제책으로 인해서. 그러나 희종과 정종 때 애척 간의 다툼으로 왕권이 위협되겠다. 봐요. 희종과 정종 때 무슨 문제가 발생돼 보죠? 이 사람들 본명이 왕요, 왕소. 혜종은 장하왕후 어씨의 아들이죠.
첫 번째 태조 왕건의 부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나주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소재 왕건이 후반부에서 나주를 침략해 갔죠. 이때 침략을 하고 난 다음에 군사를 곧 이동 중에 그 우물가에 빨래라고 있는 여인을 보고 왕건이 물 한 모금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런 그 물을 떠서 여기다가 나무 잎을 넣어서 한 번에 마시지 못하고 천천히 마실 수 있게 지혜를 발휘했다. 그래서 그 지혜에 빠져서 결혼하게 됐다. 그런 전설이 있는 게 장하우 옷인데요. 오늘날에 뭐 나주 오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뿌리라 보시면 돼요. 오다련의 후손이라 보면 됩니다. 그 지방 세력과 왕건이 처음으로 손을 잡아서 태어나게 됐다. 여기 태어난 첫 번째 왕자가 왕이 된 게 혜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혜종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복 동생이었던 왕효와 왕소의 권력이 엄청나게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왕규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요. 왕규가 혜종에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역모를 깨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제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혜종은 자기 이복 동생인 왕효와 왕소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왕규가 난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왕규가 난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게 왕규의 난입니다. 그리고 왕십념. 왕십념은 왕건의 사촌 동생입니다. 왕건의 사촌 동생이고, 그 다음에 이 왕신념은 평양을 중심으로, 서경이죠. 서경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죠. 북방 쪽에, 북방에 대한 책임을 왕건이 책임지게 만들었죠. 가장 자기 측근 세력이었겠죠. 사촌 동생이니까. 왕신념에 의해서 왕규는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혜종 입장에서는 왕효와 왕소가 되게 권력이 세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왕십년과 함께 혜종은 서경 천도를 하려고 하죠. 물론 실패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 선택지에 나올 겁니다. 시험지에. 그 결과 혜종이 죽고 결과적으로 정종이 왕위 자리를 오르게 되었다. 정종은 특별하게 우리 나올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갑니다. 자, 세밀트 191쪽 하다 보면 정치 한정도 봉합니다. 왕건의 정책 후녀 10조. 후대 왕에게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후대 왕에게 그 정계와 개병 요소, 그 연등의 팔관을 중요시해달라는 얘기 밑줄 그어주시고요. 정계와 개병 요소, 그게 지금 오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임금에 대한 도를 제시하여서 전하지 않는다. 이거 쭉 삭제해 보시죠. 네. 대신 이렇게 적어주시죠. 네. 정계와 개병 요소 밑에 지우시고, 글이 잘못 쓰여 있기 때문에 936년 여기 적으시고요. 적으십니다. 왕건이 신하들의 예법을 바로잡기 위해 쓴 애절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쓰다 보니 잘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후녀 10조하고 이건 왕이 자기 후손들이 쓰는 거고 앞으로 왕위를 계승할 사람들에게 계승자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정계와 개병요소는 왕이 즉 왕건이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예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로 묶으면 안 되고 구분 꼭 하셔야 된다. 내용 구분 안에 내용을 좀 구분해 달라는 얘기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숭불정책 빨리 넘겨갑니다. 다음 페이지. 연등의 팔관에 등 불교 행사를 성대히 시행해달라. 연등의 팔관을 성대하게 해달라.
연등의 팔관을 성대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승록사를 설치해 승적을 했다. 승려들을 관리하는 관청을 승록사라고 할 거고요. 법왕사, 흥국사, 개태사 등의 사찰을 건립하였다. 법왕사, 흥국사. 왕건은 되게 불심이 강하신 분이었고, 개태사는 하나 밑줄 긋습니다. 개태사는 논산이라고 되어 있죠. 논산이라는 얘기는 후백제를 점령했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개태사는 현재 논산에 있고요. 개태사, 하늘알이 큰 게 열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비보서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 사찰을 편졌다. 일명 이걸 비보사찰이라고 하죠. 비보사찰은 쉽게 해서 국가로부터 풍수지리의 적합성을 허락받고 지은 절이다. 국가에서 허락받은 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사료는 여러분 좀 봐주시고, 회종 보시죠. 회종에 관련된 부분, 요거 아까 방금 드렸던 설명, 장하 옷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종, 193종 정종 갑니다. 정종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정종 보겠습니다. 회종 때 왕규가 난을 일으키려 하자 정종이 왕십녀가 연합하여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즉위하였다. 네. 왕십녀이 정종 요 손잡고 즉위하게 되었다. 실은 회종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직격에서.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즉위하게 됐다. 서경 천도 계획도 세우게 되었다. 네. 서경 천도 계획도 세우게 되었다. 정종 때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서경의 입지를 강하고 거란의 공격에 대비해 30만 명을 청창강에 배치하는 지부로 강군사를 두겠다. 강군사 밑줄 그으시죠? 강군사. 그리고 이 강군은 훗날 주현군의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 강군의 밑줄 그으시고 강군사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강학보 별표하시고요. 불교를 장려해서 양곡 7만석을 내어 스님의 장학자 된 강학보를 설치했다. 일단 보의 동그라미 쳐요. 보가 들어가면 일단 돈이야, 돈. 예, 보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돈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강정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